네, 자, 미국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국내에 대한 핵심 이슈들 모아서 한 판에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요로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럽과 미국 경제 지표 이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고 또 국내에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자, 우선 체크 포인트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경건한 휴일이 있죠. 현충일 하루 잘 쉬었습니다. 근데 어제 휴장일 동안 이제 뉴욕 시장을 안 보다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뉴욕 시장이 혼조 마감했네? 국내 시장이 나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욕 시장이나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충분히 그런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휴일에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나 캐나다 이쯤에서 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올랐고 이제 뉴욕 시장이 마감한 다음에 우리나라 쉬는 사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투자 공부를 할 때 경제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 소비 지표도 그렇고 노동 어떤 근로 지표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만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나 노동부나 민간 기업에서도 지표를 발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치가 나올 때마다 투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타점대로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진행했던 정책대로 진행이 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는데 어떤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용지표가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자신들의 기초체력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제 고금리가 살짝 유지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고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상식적으로 나의 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가 유지가 될 때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약간 좀 버팅기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이 부분들이 물가가 잡혀서가 아니라 어떤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어떤 실업급여 청구 건수나 CPI나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냐면 이 CPI랑 PC, 이 물가지표는 우리가 예상했던 지표를 아직 가지 못했는데 성장폭은 꺾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GDP가 떨어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올라가는데 고용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런 실업급여 청구하는 건수나 어떤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잡히지 않지만 나의 호주머니 얇아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섹터별로 좀 투자 전략을 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는 단기대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스윙은 이제 추격 매수는 제가 보통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제 조건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는 원유나 가스나 철강이나 배관 쪽 이쪽 부분들은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로 실적이 나오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해당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이랑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재나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처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던 종목들의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섹터들을 보니까
화장품이랑 전력 설비에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방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적 성장세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이랑 전력 설비는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오후장에 눌림목을 만드는지 보고 접근해보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뉴스 많이 말씀드렸고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뉴스도 있었고 워렌 버핏 관련 뉴스도 있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논외로 하고 있고 우리가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이나 장비주,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하면 양극재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기간 조절 거쳤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삼성전자 뉴스에 따라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바닥이 어디인가를 찾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손절매는 나오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확신을 주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발 뉴스가 나오면서 좀 확신을 얻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물론 개별 뉴스를 가진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어떤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이제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들은 이제 막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가별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오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초입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스윙적인 전략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해주셨고 섹터도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모닝 관심주를 좀 넘어가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첫 번째는 엔비디아랑 반도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반도체를 빼고는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도 또 엔비디아가 또 엔비디아를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간 변동성은 확실하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퀄컴도 있고 인텔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 넘어가면서 시총 1등인 애플을 바짝 쫓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각종 IB에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가 지금 부담된다, MS나 애플 이런 기술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애플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거의 박스권 고점까지 나온 부분이고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지만 전거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긴 양봉이 나왔고요. 보통 어제 보여줬던 상승폭 대비해서 낙폭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상향 기조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의 EMJ 캐피털에서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반도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꼭 이러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반도체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무도 그 어떤 리포트도 전문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오지 않겠지만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고려를 해야 된다. 온다는 게 아니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 누군가는 피크란 단어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특히 쉽게 볼 수 없다는 부분이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은별 앵커께서 이 SK하이닉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봤는데 이 부분이죠. 딱 헤드라인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AI 반도체가 시장의 주력으로 볼 건데 물론 이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가 수요가 워낙 많이 나온 것은 맞지만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대비해서 상당히 고점에 부각이 되어 있고 물론 HMM이 기존 낸드 플래시나 DDR5에 비해서 성능이
뭐 4배, 5배 이상이지만 사실 가격도 4배, 5배 이상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낸드 플래시나 DDR5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이익률 10%가 안 나왔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주는 것은 성장성과 수요에 대한 의심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보통 제가 이 산업 섹터를 사이클을 봤을 때 앞에서 2차 전지를 보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조금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엔비디아가 충분히 뭐 2주나 한 달가량의 기간 조정을 거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리스크를 겪으면서 기간 조정을 약 일주일 정도 겪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와 관련돼 있던 콜 테스트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장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 한미반도체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에서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을 때 IR을 진행했을 때 뭔가 좀 이 뉴스 외관 쪽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그런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DS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저는 관심 종목을 좀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잘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랑 이제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랑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다고 모든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SNS텍이랑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EUV 녹음 공정 장비 쪽에서 ASML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검사 장비, 전공정 검사 장비 측에서 삼성전자에서 소극적으로 장비 수주를 줬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이 이연됐던 수주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기술적 위치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막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꽉 찬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팀장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두 번째부터 좀 더 핵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못했던 제약바이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단기가 재료가 나왔고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추적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11월에 25bp를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페드워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페드워치에서 점도표를 많이 보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습니다. 56%까지 올라왔는데 48%에서 56%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제약바이오에 좀 특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스코도 있었고요. 지금 바이오 USA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아스코랑 바이오 USA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10개에서 15개가 있지만 종종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물론 이 행사도 참여하는 기업이지만 개별적인 뉴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한양행이나 뭐 오스코텍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급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계절성 뉴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치료제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라릴리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보도 디스크가 일라릴리는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기술주를 제외하고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펩트론이나 한미약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은 너무 이 일라일이랑 관련이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근데 이미 수급과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일단 본업하고 있고 다양한 파이프를 갖고 있고 국내 제약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비만 당뇨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포스트 일라일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의 3개월 연속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펩트론과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이게 뉴스랑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득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뉴스가 또 마침 있더라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당연히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는 조금 위험한 자산의 투자 심리가 고취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제약바이오도 들 수 있지만 비트코인도 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명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났을 때는 비트코인이 음봉이었거든요. 근데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매를 조금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수익감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라고 불리는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8월 말까지 5배가량 폭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물 ETF가 두 가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대 두 번째 순유입액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 관련 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분기 전, 2분기 전에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7만 1000달러 넘은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뉴스가 디지털 타임스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 회사에 선정이 되었고 다양한 사업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을 때는 그 뒤로 따라붙는 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STO 뉴스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와 더불어서 STO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뿐만 아니라 STO 관련으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적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21선 부근에서 쌍바닥 다졌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순매도보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의 3가지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NS텍 종목과 오로스 테크놀로지 함께 보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럽으로 좀 넘어가서 이 비만 치료제로 갑니다. 펩트론과 한미약품, 거기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쪽에서 한화투자증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인과 실적, 거기에 STO까지 겹테마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였습니다. 자, 모닝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